당신의 꿈과 직업은 안녕하십니까? 미리 만나보는 생생한 직업의 세계. 기대찬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드립니다. 랭킹쇼 자, 위클리.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더운데도 공부하랴, 인턴 채용 준비하랴, 거기에 아르바이트까지 알아보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 저는 이 마음 한켠이 아주 짠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권영찬 씨는 대학 시절 여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가 맨날 강조한 게 휴테크잖아요. 일할 땐 일하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놉시다.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저는요, 공부할 때 빼놓고 놀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요즘 이렇게 실컷 다 하시다 보면 정보에 뒤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고 해요. 네. 요즘 이 취준생들은요, 취업 사이트, 커뮤니티, 그리고 인터넷 카페를 활용해서 정보를 얻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얻다 보니까 카더라 통신의 피해를 또 보게 된다고 합니다. 아니 맞아요. 누구는 어떻게 하니까 붙어 떠더라. 야 누구는 어떻게 하니까 떨어졌대. 근데 사실은 이 말을 다 믿어야 될지 아니면 안 믿어야 할지 이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취업과 관련된 소문의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랭킹쇼 자, 위클리!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인 한국. 인터넷 활용이 자연스레 생활이 돼버린 요즘. 취업 준비생들이 주로 정보를 얻는 곳도 바로 인터넷. 무분별하게 떠도는 카더라 통신, 믿을 수 있을까? 잘못된 취업 소문 베스트 5. 네, 오늘도 이수경, 안성은 학생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성은 씨는 또 인터넷에 글을 쓰는 작가 모임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 프로그램 얘기도 좀 많이 올려주세요. 네, 그렇겠습니다. 취업 컨설턴트 박우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커리어웨이 박우식입니다. 네. 사실 이 요즘 학생들 궁금한 건 뭐든 이 지식인에 바로 검색을 해서 알아보는데 저는 요리를 할 때 엄마 대신에 스마트폰에 참 많이 물어보는 편이긴 해요. 근데 보통 인터넷 어떻게 활용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취준생 커뮤니티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 정보 같은 거를 얻거나 그저께도 자격증 시험해보고 왔는데 꿀팁 같은 거 많이 얻어갔거든요. 네. 성은 씨는요? 저는 SNS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남들 어떻게 사는지도 좀 보고,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방송할 때도 우리 이런 내용으로 방송하니까 많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소속 스타 항상 한 30명이니까 네. 혹시 이 사람들이 또 나쁜 짓 해서 나쁜 기사가 올라가진 않냐고 체크하고 또 요즘에 강연장에서는요. 네. 무슨 말을 못해요. 아니 대학 교수도 틀릴 수 있잖아요. 사람인데. 근데 검색을 해서 그냥 찾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면은 네. 요즘에는 큰일 납니다. 네. 대표님도 좀 많이 활용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업무적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네. 주로 이제 뭐 이메일이나 카페나 SNS 관리 이런 용도로 좀 많이 활용하는 것 네. 같아요. 재미난 조사가 있습니다. 미국 CNN에서요. 한국이 가장 잘하는 10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인터넷 스마트폰 문화를 1위로 꼽았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은요. 80.7%. 사실은 애기들도 다 하잖아요. 네. 근데 18세에서 24세 청년층의 스마트폰 사용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97%를 된다고 하니까. 와.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터넷에 이제 빠져 있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맞아요. 거예요? 중독 아닙니까? 굉장히 이거? 많이. 그렇죠. 이제 인터넷 중독 논란도 사실 있는데 네. 인터넷 중독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고위험군이 한 87만 명 정도 된대요. 이제 저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인터넷 접속 환경이 너무나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터넷 그 속도가 가장 빠른 빠르잖아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니까 해외여행 가신 분들은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답답해요. 답답해. 네. 이제 접속 속도가 너무 느려서 많이 답답한 경험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두 번째는 우리 생활이 스마트폰 보급률 방금 우리 건 대표님 말씀하신 97%나 이르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있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모바일로 좀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과거에는 TV로 이제 텔레비전으로 봤다면 이제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세탁소에 세탁물을 배달하는 것도 이제 모바일로 이제 신청하고 쇼핑 같은 것도 모바일로 이제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모바일로 우리 생활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옮겨져 가고 있다라는 네. 것들이 이제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많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시간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을 이 현실 세계에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상 세계에서 이제 해소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10대들한테 스마트폰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친구, 행복, 그다음에 목숨 뭐 이런 단어들을 연상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의 일상 속에 많이 이제 밀접하게 다가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상담 코칭 분야에서 좀 의견이 분분해요. 대부분의 학자분들은 사실은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시간 이상 하면 중독이다라고 하는데 또 최근에 어떤 보고가 있냐면요. 이건 중독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가 활용이고 여가 손용이다. 그리고 교육 차원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으면 이건 스마트 중독이에요. 근데 그걸로 영어 공부를 하면 이거는 교육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또 이 취준생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해서 내가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 활용 차원에서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뭐 물론 좋은 영향들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SNS에 무분별하게 개인 신상이 노출이 되고 또 위험 비어들이 퍼지게 된다거나 또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실 제가 엊그제 바로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떤 피해예요? 제가 SNS에 제 사진을 도용을 해서 어떤 사람이 성인 사이트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히 엊그제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계정이 생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팔로잉 되어 있는 수가 꽉 차여진 제일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신고로 그 사람이 네, 지금 바로 이제 계정을 없앴다고 나 하더라고요. 오해했구나. 아니 그거 왜냐면 보신 거 아니에요? 제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같은 우리 수배하고 같은 MC인데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아니 그냥 개인이 하는 건데 얘기를 못했어요. 나 괜히 오해했네. 나 이상한 사람으로 봤잖아. 그래서 맨날 빨간 옷을 좋아했는데 아니, 사실 겪어보니까 뭐 사진 도용도 기분이 나쁘지만 요즘 심각하대요. 네, 제가 이렇게 또 유익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 명예훼손까지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분 혹시 지금 보고 계신다면 앞으로 벌 받으실 거예요, 진짜. 근데 저처럼 또 이런 경험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일 있으세요? 저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있어요. 그저께 자격증 시험을 볼 때 노인체육 관련된 문제가 꼭 나온다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공부해 갔거든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성은 씨는요? 저는 제 친구 얘긴데요. 제 친구가 고등학생 때 아나운서님처럼 그 이상한 사이트에 사진이랑 자기 전화번호가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모르는 남자들한테 전화 와서 이상한 소리 듣고 그래서 한동안 고생했거든요. 아, 요즘 피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래도 스마트폰이 편한 게 요즘에 유튜브나 네. 페이스북이나 SNS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잠깐의 시간에 다른 강사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네. 아니면 잠깐 영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다 할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요즘에 취준생분들이 잘못 오해하시는 게 요즘 많은 파워블로거들이 있어요. 저도 파워블로그를 운영하지만서도 네. 어떤 분들은 이 수를 늘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10년 전 자료인지 5년 전 자료인지 막 퍼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지난달에 올린 거예요. 그럼 네. 취준생 입장에서 잠깐만 이 취업에 대한 어머머머머 이런 정보를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미 5년 전 지난 거라서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기가 이 검색하는 것도 제대로 하고 그 정보를 네. 어떻게 활용에 따라서 5년 전 정보를 지금 알고 면접 하나 대기하면요 그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보의 차원을 언제 건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취준생이라면 또 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기업 인사 담당자 216명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잘못된 취업 소문 베스트 5입니다. 과연 어떤 답들이 들어있을지 우리 성은 씨랑 수경 씨가 한번 맞춰볼까요? 저는 인적성은 해도 않는다. 머리가 좋아야만 잘 볼 수 있고 네. IQ가 높아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좌절한 적이 있어요. IQ가 높아야 한다. 네, 성은 씨는요? 저는 학점보다는 다른 기타 경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학점은 일정 수준 이상만 된다고 그러면 괜찮다 그래서 그 말만 믿었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과연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그럼 5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취업 소문 베스트 5 5위는요? 5위입니다. 짜잔! 서류 평가와 관계없이 면접만 잘 보면 합격? 합격입니다. 더 좁아진 취업문, 마지막 관문인 면접으로 승부한다. 자신 있는 모습과 호감 가는 인상은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서류 전형보다는 면접만 잘 봐도 합격한다. 면접을 둘러싼 잘못된 취업 소문은 과연? 근데 이거는 그렇죠. 정말 그런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저도 이런 사실, 얘기를 네. 들은 적이 있어요. 서류 평가가 1단계잖아요. 1단계만 통과하면 그 뒤로는 서류 상관없이 면접으로만 당락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사실 그런 얘기 들어보긴 했는데 면접이 또 그만큼 높은 산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온 것 같다는 뭐 생각이 힘드니까 들어요. 뭐뭐 카드라가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대표님? 네. 오늘 이제 잘못된 취업 소문 관련해서 제가 좀 속 시원하게 좀 답변을 좀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일단 이제 그 우리가 5위로 이제 얘기 나온 거 서류 평가와 관계없이 면접만 잘 보면 이제 합격이다라는 이제 저런 얘기도 이제 그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 전제는 뭐냐면 일단 서류 평가를 붙는 것이 일단 기본 전제로 이제 깔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에서는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를 구분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 평가 결과가 면접 전형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면접이 진행된다고 일단 보시면 보시면 이제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 서류 평가 결과는 면접관들이 기본적으로 참고 정도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기업에서 서류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더라도 면접 과정에서 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이 그 지원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으면 그 지원자는 면접에서 합격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 평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참고 용도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있고 아니면은 아예 제로 베이스로 이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이 이 정확한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어디에서 뭐 MC를 뽑는데 한 두세 명으로 압축이 돼서 네. 제가 결국 갔는데 굉장히 야, 권 선생님 이거 권 선생님이 해야 됩니다. 아, 이런 분이 어디 있었어라고 해서 나중에 봤는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 우와, 이거 이럴 때 사람이 화가 나거든요. 근데 혹시 두 사람이면은 뭐 앞으로 면접은 뭔지 모르겠지만 주위에서나 아, 이럴 때 난 이미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안 뽑아줬어. 뭐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한테만 질문을 막 하시고 뽑힌 거지, 뽑힌 거.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아닌 거예요. 네, 떨어졌더라고요. 저는 면접 볼 때 저한테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뭐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런 쉬운 질문을 했는데 저한테는 앞으로 이런 종목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향후 계획을 물어봐서 아, 내가 괜찮아 보이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구나 했는데 그 회사 떨어졌어요. 맞아요. 사실 합격한 것처럼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는 불합격이었던 거잖아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3대3 미팅을 나갔어요. 아. 이 남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미팅 많이 하더라고요. 하셨어요? 전 조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커플이 되겠구나 했더니 저만 빼고 다 됐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씁쓸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전이 있으니까. 예. 근데 제가 나중에 얘기를 물어봤더니 제가 편해서 질문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미팅하니까 우리 박우식 대표님이 회사에 미팅하기 위해서 또 들어가신 네. 분이시잖아요.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거 뭐 면접을 보실 때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면접관들이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면접관들이 관심을 갖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질문에 면접관들이 기대하는 답변을 잘 하시면 이제 합격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 질문에 잘 부응을 못 하시면 이제 불합격이 되는, 그러니까 단순히 면접에서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만 해서 좋아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서류 전형 과정에서 아, 이 지원자는 꼭 뽑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업에서.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면접 과정에서 사실 어려운 질문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오히려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좀 공경에 빠뜨려서 그렇죠. 맛이 떨어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이렇게 답변을 잘 못해서 떨어졌구나라고 이제 수용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한 용도로서 질문을 좀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섭다. 예. 네. 근데 그 권영찬 씨는 또 직접 면접을 보시는 입장이시잖아요. 좀 이런 지원자한테는 조금 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면접을 많이 하다 보면요, 또 스타 강사를 하다 보면 또 상담 코칭 교수를 하다 보면 네. 성향이 다 보여요.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떠한 질문을 던졌을 때 네. 그렇습니다 단답형으로,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떠는 게 보여요. 그러면 사실은 물론 긴장하니까 떨 수도 있는데 제가 풀어줄 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을 안 하고 이게 다른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 강사든 네. 여자 강사든 제가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면접관도 마찬가지인 게 자기가 네. 보는 안목이 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다는 건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거 외에 갑자기 또 다른 질문 해봐요. 그럼 이 친구의 애드립이나 기본적인 상식이 있느냐 없느냐 준비했느냐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 듣고 보니까 그래서 취업 면접관이 자기가 떨어뜨리니까 미안하니까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근데 그러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부정하면 나도 그래서 저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네.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박 대표님 면접을 볼 때 이것만은 절대로 아니 돼요. 라고 하는 이것만 하면 붙겠다. 이것만 피하면 붙는다. 이런 거. 금기 사항이 있다면서요. 네.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한 10가지 정도는 면접 보기 전에 꼭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면접 전에 반드시 그 지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한 10분이나 20분 네. 전에 반드시 이제 도착하는 게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 대기실에서 여러분들이 요즘 많은 이제 면접자들이 이제
카톡이나 통화, 잡담, 옆 사람들과 맞아요, 잡담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네. 절대 그런 거 이제 또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거 가급적 하지 마시고 면접장에서 내가 어떻게 답변할지 그런 거 한번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으로 면접 대기장에서 좀 네. 기다려주는 게 좋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면접장 내에서 이동을 하거나 뭐 화장실을 가거나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도 항상 표정 관리나 인사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실제로 면접장에 들어갈 때 좀 생각을 해보면 항상 들어가는 순간도 인사를 잘하고 이제 면접관들과 아이 컨택을 하고 인사를 하고 네. 면접장에서 이제 내한테 배치된 의자 앞에서 인사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이미지 메이킹 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아이 컨택을 하시고 인사를 하고 2초 정도 못 눌렀다가 다시 이제 서서 이제 앉으라고 했을 때 이제 앉는 거. 요거 이제 한 네 번째 정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선 처리는 일단 면접관이 나한테 질문을 할 때는 면접관을 바라보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답변을 하시는 네. 게 필요하고 면접관이 질문 안 하면 이제 저 앞에 이제 정면을 좀 응시하는 형태로 이제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이 질문을 할 때 질문이 다 끝나면 답변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네. 분들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면접관 질문하는데 질문이 다 끝나기 전에 이제 막 답변하는 경우가 기분이 있는데, 나쁘죠. 예, 네. 그거 굉장히 큰 이제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 이제 답변을 할 때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실수를 할 때 뭐 이렇게 머리를 긁적이거나 뭐 이렇게 불필요한 행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 뭐 어떤 친구는 뭐 햇발을 내미거나 뭐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이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고요. 여덟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가벼운 인상을 줄 수 있는 농담이나 내가 이제 전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에 대한 헌담이나 비난 같은 이런 얘기들은 이제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같은 경우에 답변이 장황하게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40초에서 50초 정도로 답변의 길이를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네.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합격 전까지는 절대 이제 연봉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네. 말씀. 요 10가지 정도 면접 보기 전에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뭐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혹시 뭐 성은 씨나 수경 씨는 위에 금기 사항들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금기 사항들 중에서 이런 실수 해본 적 있다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잘 못해요. 네. 면접을 보러 가서 앉았는데 계속 이렇게 손을 만지작 반지를 한 번씩 돌리고 본인도 모르게. 네, 그 손톱에 이렇게 떼낀 거 이렇게 굳이 떼고 그것까지는 있고. 그 상황에서. 그리고 또 질문을 하시면은 바로바로 답변을 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게 어. 문제예요. 네, 수경 씨는 평소에 좀 액세서리를 하는 편이잖아요. 네. 좀 빼고 가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네. 버릇이 있다면. 네, 성은 씨는요? 저는 사실 아까 7번 농담하지 말라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면접관님이 저한테 성은 씨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저는 해야 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해냅니다. 라고 했더니 다른 거는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준비를 안 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저는 이마가 예쁩니다. 이러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농담을 해서 거길 떨어진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이마가 예뻐서의 농담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만 누가 봐도 예쁜 이마인데. 네. 근데 네. 요즘 들어서는 또 워낙 이렇게 곱게 키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대학에도 학점을 준 다음에 어머님한테 전화 오시는 분이 있어요. 교수님 왜 우리 아이가 학점을 이거밖에 못 받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곱게 키우다 네. 보니까 특히 여학생들 경우에는 이렇게 어린 티는 소녀 티는 좀 내려놓는 게 낫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면을 바라볼 때 눈을 째려다 보면요, 이 싸움하자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뭐냐면은 요 코나 인중 밑에를 네. 살짝 웃으면서 바라보면은 그 사람의 말을 응시하는 것도 같고 좀 네.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면접관들을 네. 곤란하게 했던 질문으로요, 불합격을 줬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냐면요, 이거예요. 제가 합격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나요? 네. 아니면 좀 뭐 하는 회사인가요? 아니면 혹시 야근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사실은 그 회사에 대한 기본도 모르고 왔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네. 탈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돼요. 네, 근데 표정까지 같이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네. 절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인상이 안 좋아지네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들에 대한 정보는 뭐 소문이 아니라 실제 면접관들과 전문가들이 이렇게 알려주는 꿀팁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잘못된 취업 소문 4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요. 4위입니다. 짜잔. 거짓말 좀 하면 어때? 네. 취업 성공으로 가는 길에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입사 서류. 무엇을 어떻게 써야 잘된 이력서일까? 합격하기 위해서라면 거짓을 써도 된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의 진상 공개. 사실 이 자소서라든지 이력서에 솔직하게 쓰는 것보다 회사가 원하는 대로 조금은 뭐 좀 거짓말을 해도 유리하진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지원자들이 실제로 면접을 볼 때 좀 거짓말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그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죠. 근데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정말 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경력이라든가 허위나 거짓으로 경력을 얘기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네. 채용 취소 사유까지 될 수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했던 실제로 하지 않았던 경험들을 좀 얘기를 했을 때는 면접관들에게 어떤 구체적이고 심층적 질문을 통해서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이제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는 당연히 이제 불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는 기업에서도 심층 면접이나 역량 면접 같이 그 사람의 경험들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꼬리 무는 질문을 통해서 파악하려는 그런 이제 질문 방법들이 많이 이제 좀 활용되고 있기 네. 때문에 섣불리 이제 그 거짓을 얘기했다가는 나중에 이제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에요. 우리가 뭐 수경 씨한테 예를 들어서 뭐 이제까지 세운 목표 중에 가장 잘 세웠다고 생각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하지 않았던 목표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드러날 수. 왜냐하면 후속 질문으로 왜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까? 뭐 다른 목표를 세울 계획은 없었습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하지 않았던 경험 같은 경우는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예. 근데 수경 씨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또 친구들을 보다 네. 보면 거짓말로 이력서를 쓰는 경우도 봤을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아르바이트를 5개월을 했는데 뭐 8개월, 9개월로 부풀려서 쓴다거나 네. 아니면은 그냥 뭐 한 100만 원 정도의 네. 순이익을 받던 학교 행사를 뭐 200, 300만 원으로 부풀린다거나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네. 경우는 굉장히 많죠. 네. 이력서를 이제 좀 많이 써야 될 텐데 네. 이렇게 거짓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지금 빨리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여쭤보세요. 질문을 좀 해주세요.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을 조금 부풀려서 쓰는 게 걸릴 수가 있나요? 회사가 다른데도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 과장과 포장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이라는 것은 내가 실제로 했던 사실보다 어쨌든 크거나 작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 가장도 지나치면 이것이 오히려 이제 면접관들에게 신뢰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수경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학교 행사에서 매출을 100만 원 올렸는데 뭐 한 1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럼 면접관들이 보기서 학교 행사를 학생들 수준에서 행사를 했던 것인데 과연 이 정도 매출이 나왔을까? 이게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면접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질문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가장했던 부분들이 좀 드러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저는 항상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는 좀 잘 포장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살 때에도 예쁘게 잘 포장된 것에 좀 더 관심이 가는 눈길이 가잖아요. 그것처럼 면접관들이 좋아하거나 선호하는 어휘들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좀 더 면접관들이 읽기 쉽게 가독성 있게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히 좀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네. 생각에는요. 만약에 없는 사실을 썼을 적에는 그거는 사실은 사기 행각일 수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행사 MC를 1시간 반으로 갔는데 10분 동안 그래도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면은 그거는 어찌 보면 행사 MC를 보면서 미니 행복재테크 강연을 했다라고 마케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자기가 쓴 자소서를 정확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까 6개월에서 좀 더 써야지 쓸 때는 9개월이었는데 네. 이 거짓말하면 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나는 6개월인데 손은 9개월로 하면 좀 더 낫게 썼는데 이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똑같이 복사하거나 네. 아니면은 남겨놔셔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뭐냐면요. 그때 9개월 일할 때 뭐 했어요? 그러면 제가요? 9개월 한 적이 없는.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은 항상 뭐냐면요. 바로 얘기가 아니라 잠깐만요.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면접관들은 면접을 네. 많이 본 전문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 친구 거짓말하고 있구나. 네. 왜냐면 회사 내에서도 김대리 어제 그거 한다고 했는데 오늘 회사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는 왜 포주, 마가 뜬다고 해요. 네. 그러면 누군가는 거짓말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자기도 모르게 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취업부터 사람인에서 좀 흥미로운 조사를 했는데요. 면접관이 말하는 지원자의 거짓말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1위가 연봉 액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2위가 이직 없이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3위가 야근, 주말 근무도 상관이 없습니다. 4위가 회사의 비전이 제 이상적인 회사상입니다. 5위가 긴장해서 능력의 반밖에 못 보여드렸습니다. 인데요.
사실 이에 뼈를 묻겠습니다가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항상 이 랭킹쇼 자비클리에 뼈를 묻겠다고 하는 거 그건 정말 진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좀 주의하셔야 될 게요. 회사의 비전이 제 이상적인 회사 상입니다. 네. 는 회사의 비전 중에 어떤 게 그렇게 마음에 드세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네. 정확히 알고 혹시나 거짓말을 한다 아니면 좀 포장을 한다면 정확히 알고 외우고 인지해야 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들을 하는 걸까요, 대표님? 근데 이런 거짓말을 한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면접장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연봉이 얼마냐? 우리 회사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많은데 잘할 수 있냐? 네. 그다음에 뭐 당신이 비전이 뭔데 우리 회사 비전이 잘 맞느냐? 이직할 생각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왜 하냐?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입사에 대한 의지라든가 회사에 대한 어떤 충성도 네. 이런 측면들을 좀 알기 위해서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에는 우리 이제 방금 네. MC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저 뭐 이 정도 연봉 아니면 좀 힘듭니다. 뭐 야근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왔을 때는 당연히 어떤 나는 이런데 연봉이나 어떤 근무 이런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회사의 어떤 비전에 대한 공유와 여기서 내가 정말 성장하고 기여하겠다 이런 목표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는 거고요. 근데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굳이 이런 질문을 안 했는데 자기가 미리 이런 답변들을 하는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답변들이 면접관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상투적으로 들리고 오히려 좀 영혼 없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관들도 그와 같은 이제 신입사원의 어떤 시절을 겪어서 그 위치에 갔던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 그분들도 잘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런 질문들을 굳이 하지 않을 때에는 이런 답변들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두 학생들은 이렇게 방금 얘기한 내용들 중에서 면접 볼 때 혹시 본인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은 없으세요? 저도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다시 하지 않았으면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잘 했는데. 네, 연인 사이에서도 영원히 너만 볼게, 너만 사랑할게 라는 네. 말 하잖아요. 이게 지켜지지 못할 약속이란 걸 알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나요? 심지어는요 어떤 면접관은요 그 얘기를 하도 뼈문대니까 네. 아니 여보세요 여기가 무슨 뭐 공동묘지예요 왜 일을 하시라는 얘기 그렇게 하는 사람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성은 씨는요? 저는 야근 주말 상관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게 제가 야근이나 뭐 주말 근무를 되게 싫어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게 사실은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을 드러내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 이 면접관이 연봉을 뭐 얼마나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하면 그냥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면접 시에 우리가 좀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면접 보실 때 좀 주의해야 될 질문들, 답변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이제 연봉과 관련해서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이제 가끔 있어요. 이제 희망 연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 신입과 이제 경력 같은 경우 좀 나눠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신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신입 연봉이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좀 뭐 실력이 있고 똑똑하다고 해도 네. 그 친구한테 연봉을 더 주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입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규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그다음에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전 회사에서 받았던 연봉과 이제 현재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에서의 어떤 동일 직급, 동일 직무에 담당하는 사람의 어떤 연봉 수준, 그다음에 이직했을 때 어떤 자기 기대치를 반영한 연봉 액수를 얘기하면 가장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서 또 흔히 하는 신입사원 면접에서 좀 흔히 하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희망하는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에 배치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이제 학생들이 저는 마케팅을 지원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 아닌 다른 직무에 배치되면 좀 저는 힘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건 네. 결국은 자기를 뽑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을 때에도 나는 이 직무 이외에 다른 직무에 발령이 나더라도 회사에서 내가 그 직무도 잘 수행할 수 있으려고 판단해서 배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그 답변이네요. 직무에서도 성과를 내서 반드시 기여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답변한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방 근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친구들은 전 집이 서울이어서 좀 지방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회사에서 좋아할 리가 없죠. 이제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뭐
독도에 발령 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가서 회사 성과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네. 좀 더 적극적 답변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의욕이 앞서 내일부터 당장 출근 가능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기가 정말 출근 가능한 날짜를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출근하지 못할 날짜를 얘기해서 회사에도 어떤 신뢰감을 떨어뜨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하는 답변들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인물을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것도 너무 정치나 종교, 지역색이 좀 배제된 그런 사람으로 좀 얘기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면접관이 하는 건요. 정말 지방으로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주도를 보내려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 인성이 과연 어떠한 일에 부딪혔을 적에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맞아요. 넘어가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발끈하고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그렇다면 현실적인 감각적으로 한번 도전해 볼 그렇죠.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좋지.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면접관들도 거짓말을 좀 많이 한다고 많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거 할 것 같으세요? 어떤 거 할 저는 것 같으세요? 우리 프로그램에 딱 맞는 인재를 이제야 찾아보네. 이런 것들. 근데 네. 사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취준생들이 가장 상처받는 면접관의 거짓말이 뭐냐? 1위는요.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72%, 72.2%. 다들 너무 격하게 공감하시는 거 아니에요? 곧 다시 뵙겠습니다가 네. 19.4%로 상처를 받는데요. 그 네. 한마디의 지원자들은요. 혹시나 하면서 맞아. 이번엔 됐구나 하고 네. 사실은 오매불망이 아니라 집에 가서 엄마 나 됐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망신에 망신을 당하면요. 네. 그 친구 감정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근데 우리 두 학생들도 또 이런 경험 해봤을 것 같은데 그때 좀 이상한 면접관들도 분명히 겪어봤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지난번에 면접 볼 때 면접관님께서 제가 하는 답변에는 한 번도 안 웃으시고 서류만 검토하시고 제 옆에 예쁜 여자분이 답하실 때는 그렇게 미소를 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방을 나가는 순간 저는 당신들의 고객입니다. 야, 지금 욕하려고 했죠. 네. 울컥했네요. 네. 성은 씨는요? 저는 면접관분들이 반말을 하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의뢰 입장이라 해도 그래도 여기는 공적인 자리인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성은 씨 좋겠습니다. 아까 반말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잘못된 취업 소문 4위까지 알아봤는데요. 바로 3위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3위입니다. 짜잔. 자소서는 다 읽지 않는다. 지원자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하지만 자소서 쓰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취준생. 자소서 대필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공들여 쓴 자기소개서를 과연 면접관은 보기는 하는 걸까? 자소서에 얽힌 궁금증. 사실 뭐 그 많은 자소서를 다 읽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면접 볼 때 사실 이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질문을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과연 정말 그럴지도 궁금하기도 한데 우리 학생들 먼저 저와 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나요? 제 생각에도 그 많은 자소서를 다 어떻게 읽을까? 인사 담당자분들이 그쵸? 자소서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업무를 하시는데 아마 10개 중에 8개 회사는 안 보지 않을까. 네, 성은 씨는요? 제 생각에는 자소서를 보면서 키워드 정도만 체크를 해두시고 나중에 면접장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그걸 듣고 이렇게 슬쩍 훑어보는 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이 자소서 그냥 훑어보는 건지 아니면 채용 평가에 반영을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대표님? 네, 그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채용 문화가 스펙 중심의 채용이 많이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스펙보다는 역량 중심의 채용으로 많이 이제 바뀌어 나가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자소서 비중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네. 현재에서도 일부 사기업에서는 아직도 이제 필터리라는 회사가 존재를 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면접까지 자소서를 기반으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자소서를 결국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맞는 사실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자소서 항목을 보면 굉장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소서 항목이 단순히 예전에처럼 뭐 성장, 가전, 성격의 장단점 이런 내용들을 자소서 항목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 회사를 왜 지원했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이제 자소서 항목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구직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소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완성도를 어떻게 높여나갈지 여기에 대한 관심들을 더 많이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아니 제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채점을 하잖아요. 수많은 학생이 하는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요. 오랜 답변을 보다 보면요. 일단 길이를 보게 됩니다.
딱 들어와요. 그리고 1번 답안 딱 보면요. 이 키워드가 자동으로 검색이 싹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본다라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네. 자소서를 본다 안 본다? 그런데 나는 면접만 잘 봤다. 그래서 합격했다. 이런 말이 맞아요.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런 겁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자꾸 이제 그 카더라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대입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의 비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능을 어떻게 잘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네. 기업들은 기업들마다의 채용 기준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마다 채용 기준이 삼성 다르고 현대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들마다의 채용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네. 내가 같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같은 회사를 지원하더라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이제 논란들도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채용 기준하고 올해 채용 기준이 또 달라지는 경우도 네.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왜냐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 선발 인원들이 달라지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다. 그래서 선발 인원이 달라지고 채용해야 되는 직무들이 달라지다 보면 선발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네.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영향을 끼치고 그다음에 결국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면접 전형 과정에서의 합격과 불합격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런 카더라라는 얘기들이 학대 재생산되는 그런 네.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면접 불합격자들한테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면접에 불합격했습니다라는 내용들을 피드백을 되게 해줘요. 좋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직자 입장에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보완해서 다시 이제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업들이 좀 많이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피드백을 준다고 하니까 대표님 직업에 예. 약간 위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오해가 또 채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면서요. 실제로 많습니다. 네. 이 기업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요. 합격 후 조기 퇴사자가 증가했다. 38%, 채용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갖는 37%, 네. 구직자 스펙 인플레이션 24%, 구직 포기자 증가 19%, 구직자의 취업 준비 비용 증가가 14% 영향을 미친다고 네. 합니다. 결국 이런 오해와 소문은 구직자나 기업 모두에게 안 좋은데 이거예요. 네. 이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뭐뭐 카드를 자꾸 의심해하면은 일단 오픈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네. 않으면은 만약에 회사 들어가서도 나는 열심히 했는데 분명히 진급 케이스인데 진급이 안 되면 맞아 그때 그런 오해가 있었으니까 하고 네. 조기 퇴사하거나 서로 불신하면은 그 회사의 정을 못 받고 떠난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1년, 2년, 3년 교육을 시켜놨는데 떠나면요 이게 거의 몇 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손해가 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 취업 시장의 잘못된 오해 3위까지 알아봤는데요. 소문들 중에는 그래도 진실에 가까운 소문들이 또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결혼에 대한 가치관, 언제 결혼을 할 거냐 이런 거를 묻고 네. 결혼을 빨리 하겠다는 여성분이나 뭐 좀 가정적인 여자가 되고 싶다는 분들한테는 네. 탈락을 시킨다고. 저는 호감 가는 인상이면 합격한다는 얘기를 믿고 있는데요. 그 회사 앞에 가면 예쁘고 잘생긴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그렇고 네. 그래서 그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 또 학생들 많이 상대를 하시니까 더 네. 잘하실 것 같은데 진실에 가까운 소문 뭐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우리 구직자분들이 좀 생각하셔가 아까 이제 뭐 잠깐 얘기도 드렸지만은 이제 그 기업에서 자소서나 면접의 비중들이 이제 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들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왔는데요. 이 취업포털 사람인에서 기업 인사 담당자 2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저희가 이 진실에 가까운 소문도 같이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5위가요. 기업명을 잘못 기재하면 탈락이 23.6%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듣기만 해도 그냥 아찔한데 설마 이것 때문에 불합격을 시킬까? 그냥 소문이겠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업에 이제 인사 업무 담당할 때 네. 이제 회사명을 잘못 기재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기본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많이 있나요? 그런 가끔 친구들?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런 네. 친구들은 뭐 아무리 좀 스펙이 괜찮아도 과감하게 그냥 그 탈락을 시킵니다. 저도 이제 실제로 네.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이렇게 봐야 돼. 제가 이제 그 지도했던 학생 중에는 정말 이제 자기 소개서에 회사명을 이제 경쟁회사 이름으로 잘못 기재해서 제출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그래서 당연히 이제 떨어질 거라 저도 이제 좀 걱정을 했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두 네. 가지 측면이죠. 그러니까 그 회사는 정말 자소서를 안 받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제 애교로 실수로 이제 봐주고 이해를 넘어가는 워낙 거죠. 면접을 거네요. 해봤더니 실력이 예, 예. 뛰어나서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봐줬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에게 자소서를 쓰잖아요. 자소서를 쓰면은
자기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오탈자나 이제 실수한 부분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친구나 선배들한테 한번 내가 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뭐 문맥 흐름이나 오탈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이제 네. 해보고 제출하는 것, 그런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사위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위는요, 호감 가는 인상이며 합격 가능성이 높다가 32.4%를 차지를 했는데요. 3위는요, 취업 공백 기간이 길면은 불리하다가 33.4%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졸업 후에 이 취업 장수생들 불리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잖아요. 어떤가요, 대표님? 그 실제로 이제 그 꼭 구직자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특히 이제 대기업 공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입사원들 4년제 대학 졸업자 기준으로 적정 연령 수준이 기업에서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졸업 예정자나 이제 적정 연령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들 선호하는 네. 측면들이 있고요. 근데 공백 기간이 있다 그러면 그 공백 기간에 내가 뭘 했는지가 반드시 설명이 돼야 되죠. 네. 그러니까 뭐 졸업을 예를 들어서 작년 2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 지금 한 1년 6개월까지 쉬고 있어. 그러면 그 기간에 내가 뭘 했는지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지원자를 봤을 때 얘가 좀 취업에 대한 의지가 없나? 네. 뭐가 좀 부족한가? 뭐가 좀 무능한가? 이런 식으로 자꾸 선입견을 갖기 때문에 그 지원자한테 결코 이제 유리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꽃도 제철에 펴야지 꽃이거든요. 이게 겨울에 피면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네.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네. 2009년도에 모발 이식을 했어요. 좀 수시 많아 보이고 싶어서 네. 저 대학원에서 다 빠졌어요. 왜냐면 늦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만큼 스트레스 아, 받는다는 네. 거예요. 그럼 뭐냐? 취업도 저는 빨리 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중에 한 명인 게 너무 오래되면요 이게 묵은지가 아니에요. 그럼 혹시 두 명은 네. 혹시 나는 졸업한 다음에 몇 년까지 취업을 하고 안 되면은 그냥 창업하려면 그런 거 있으세요? 저는 내년 1학기가 막학기거든요. 내년 안에는 취직을 하고 싶어요. 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재수생, 삼수생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 친구를 굉장히 존경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압박과 스트레스를 이겨냈을까. 그렇게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지. 네. 성은 씨는요, 마지노선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이 친구가 말했듯이 삼수를 했어서 그 긴 시간을 이렇게 견디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최대 1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유예 기간이라는 게 사실 생각하는 시간인데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생각을 안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최대 1년이라고 생각합니다. 3, 4년도 아니고 1년 무섭군요. 빨리 돼야 돼요. 빨리 해야겠네요. 자, 이어서 2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분리가 38.4%라고 합니다. 덧붙여서 이 결혼 정년기 여성은요, 신입 입사에 불리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입사 시 적정 연령이 있는 걸까요, 대표님? 그렇죠. 이제 뭐 암묵적으로 기업에서 선호하는 연령대가 있는 거.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체로 보면 이제 공채 중심의 순혈주의 형태의 채용 네.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제 입사했을 때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나이 네. 어린 상사, 그러니까 직급이 높은 분이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이 이제 수직적 기업 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는 좀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 졸업 유무라든가 적정 연령 이런 것들은 이제 고려해서 네. 고려한다라는 것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학생, 4년제 대학 졸업 기준으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23살에서 25살 정도가 사실 기업에서 가장 좀 선호하는 나이대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6에서 28. 그다음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9이 넘어가면 일반 사기업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쉽지 않다는 그 판단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서도 여학생들이 약간 28이나 30 정도 되는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좀 취업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근데 최근에 근데 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취업 연령 제한 이런 걸 좀 많이 없애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들에서는 좀 자기가 좀 사기업에서의 취업 선호 연령들을 좀 초과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네. 공기업을 좀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진실에 가까운 소문 1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는요. 무려 46.3%가 대답을 한 면접, 지각하면 탈락 확률이 높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사실 지각 한 번 했다고 뭐 떨어지겠어? 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러다가는 큰 코 다칠 것 같습니다. 이 설마 그러겠어 했다가 인사 담당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까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지각하는 경우를 많이 봤나요? 아니면 지각을 해본 적이 있다던가? 저는 지각을 안 했었는데 대학교 입시 면접을 볼 때 지각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붙은 친구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19살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성은 씨는요? 취업에선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각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후다닥 뛰어오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후다닥 뛰어오는 면접 많이 보셨으니까. 저는 항상 네. 방송 전 20분 전에 정확히 도착하고요. 혹시 30분 전에 오더라도 방송에서 10분 놀다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사람이란 이미지를 주려고. 근데 무슨 얘기냐면요. 네. 한 번 면접에 늦은 친구는 본인이 그날만 늦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의 성향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것만 늦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급하게다. 물론 네. 1% 예외는 있는데 본인이 1% 들어간다고 심사 면접관은 생각 안 해줍니다. 뭐냐? 아, 저 친구 평상시에도 항상 급하게 하는구나라고 네. 배운 거기 때문에 절대 늦으면요. 여러분의 평생 걸린 직장이 한 번에 늦어서 안 된다는 거. 그날은 늦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어서 2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취업 소문 2위는요. 2위입니다. 짜잔! 지원서는 일찍 접수할수록 유리. 네. 여름도 비껴간 취업 한파에 취업 준비생 평균 19개 지원서 제출. 10번 찍어 안 넘어갈 회사 없다지만 돌아오는 건 불합격 소식.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는 지원자는 따로 있다. 지원서 빨리 내면 정말 유리할까? 사실 뭐 취준생 입장에서는 채용 공고가 뜨자마자 바로 이력서를 지원서를 좀 내면 내가 조금은 더 부지런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예전에 이런 심리 때문에 빠르게 접수를 했다가 저는 정말 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경험을 했을 때는 저는 됐기 때문에 잘못된 소문이라고 하니까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대표님?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채로 진행하는 그런 이제 온라인 접수, 이제 회사들 중에서는 이제 온라인 접수를 하는 회사들이 요즘 많이 있잖아요. 이제 회사 자체적인 채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빨리 접수한다고 해서 뭐 유불리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접수 마감일에 몰려서 지원을 하면은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맞아요. 저 서버가 경험해봤어요. 다운되는 경우가 네. 있어서 지금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럴 때 이제 뭐 당황하고 스트레스 받아하는 경우. 네. 물론 이제 서버가 다운되면 이제 그 연장 기간을 줍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이제 다음 날로 이제 하루 정도 미뤄주기도 한데 아무래도 지원자 입장에서는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좀 하루 이틀 전에 일단 접수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해당하는 직무가 긴급하게 채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 접수 기간 전에라도 빨리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수시로 이제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많이 했었고, 근데 그렇게 면접을 보는 사람들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그 채용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특히 이제 이메일 접수를 하는 그런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빨리 지원할수록 내가 오히려 면접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또 차라리 이제 늦게 지원했으면은 이제 차라리 이제 그 채용이 마무리돼 버리면 네. 기회조차도 못 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터넷에서 좀 많이 궁금해한 취업 소문이 또 있다면서요. 그래서 네. 제가 인터넷에서 많이 궁금한 거를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급제에서 좀 코너명을 했습니다. 좀 제가 좀 시구스럽게 투박하게 우식이 형에게 물어봐. 죄송합니다. 우식이 형 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취업 준비만 2년째인 남자 취준생입니다. 어디든 한 군데만 합격하자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말이 이런 묻지마 지원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문어발식 묻지마 지원은 불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문 사실입니까? 네. 여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어발식으로 지원을 하면은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회사나 직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쓴다라는 그런 이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지원을 했을 때는 결국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돼서 불합격이 자꾸 쌓이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어떤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런 이제 역효과가 또 생길 수가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기업들 자기소개서의 항목들의 패턴을 보면 정말 그 기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되지 않으면 잘 작성하지 못할 정도의 굉장히 난이도 있는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만도라는 회사, 자동차 부품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지금 최근에 채용이 이제 진행이 됐어요. 이 회사의 자소 항목 한 2개 정도 제가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은 당신이 왜 이 지원하는 직무에 지원했고 그 직무를 위해서 어떠한 경험과 노력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쓰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직무에 대해서 내가 뭔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는 공부 좀 항목이거든요. 해야겠는데.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항목에는 뭐냐면 당신의 회사 선택은 기준은 뭐고 왜 만도를 지원했으며
앞으로 본인의 진로, 커리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서술해줘요. 이것도 디테일한 질문. 그렇죠. 네. 이 회사 입사 이후에 내가 어떻게 경력 개발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없으면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코 그 기업이나 직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없이 자기소개서를 쓰면은 결국 결과는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는 게 좀 여러분들 공채 준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업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데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23살 여대생이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전 23살 여대생이고요. 마케팅 쪽으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원서를 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1차, 2차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진 회사입니다. 한 번 떨어진 회사는 다시 지원해봐야 또 떨어진다고 주위에서 말하던데요. 제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인데 지원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전에 실제로 이제 그 한미반도체는 회사 재직할 때 지금도 기억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지원서를 냈는데 제가 이제 불합격을 시켰어요. 근데 그 재공고를 냈는데 계속 지원을 하더라고요. 계속 지원을 했는데 도대체 나중에 이제 드는 생각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진 애기에 이렇게 계속 지원할까 한 3번을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서류를 합격을 시켜갖고 불러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결국 그 친구가 면접에서 최종 붙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라는 잡 사이트에서도 인사 담당자들 설문한 결과에 의하면 재지원자들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이 약 한 50% 가까이 되거든요. 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한 30%.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사실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지원을 이제 막연히 이제 뭐 두려워하기보다는 뭔가 전에 지원할 때보다는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자기 소개서를 달라지든 아니면 나를 좀 어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뭐 포트폴리오나 기획서를 좀 첨부를 하든 네. 이런 어떤 추가적 노력을 가미한다 그러면 언제든 좀 분위기가 좀 바꿔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그 회사 다시는 안 쳐다보겠어 하면서 앙심을 품고 네. 뒤돌아서지 마시고 본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다시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하고 재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지막 1위가 남았네요. 1위 알아보도록 잘못된 취업 하겠습니다. 소문 1위입니다. 짜잔. 네. 졸업자보다 졸업 예정자가 유리? 네. 청년 실업률 12.5%, 사상 최악의 취업 날속. 졸업을 하는 것보다 학교에 남아 졸업을 미루는 게 취업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최근 3년 사이 3배 급증한 졸업 유예자. 정말 기업은 대졸자를 기피하는 걸까? 사실 이 기업에서 졸업 예정자를 더 선호한다라는 말이 있어서 학생들이 졸업을 좀 미루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두 학생들 주변에서 좀 그런 경우 많이 보셨나요? 제 주변 사람들은 취업이 될 때까지 전부 다 졸업을 미루더라고요. 그 졸업 논문을 제출을 네.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학점을 다 못 채웠을 때는 저절로 졸업 유예가 되는데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러고 실제로 저랑 수업을 같이 들었던 한 선배도 취업이 안 돼가지고 교수님한테 가서 부탁을 드려서 원래 A를 받을 건데 F 학점을 받아서 일부러. 졸업 유예를 한 학기를 하더라고요. 더. 네. 성원 씨는 주변에서 이런 친구들 많이 보셨어요? 제 친구들은 졸업 유예 기간 동안에 해외 경험을 많이 하더라고요. 워킹 홀리데이를 간다던가 어학연수를 간다던가 하면서 취업 전에 마지막으로 삶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시간을 좀 끌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 차이를 두는 편인가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아까 수경 씨가 얘기했듯이 졸업을 유예하는 친구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졸업을 유예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저한테 상담을 하면 저는 이제 졸업 유예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졸업 유예나 졸업자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특히 이제 뭐 차별을 네. 두는 부분들이 사실 없고 졸업 유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자기가 이수해야 될 학점을 다 이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졸업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졸업을 하고의 공백이나 졸업 유예 기간 내의 공백이나 사실 기업에서 보면은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졸업 유예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좀 비용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필요가 이제 없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할지 그 공백 기간을 어떻게 설명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이 취업 소문의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우리 이 인생 선배로서 또 취준생들 이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프로그램을 또 보고 있을 텐데 오늘 한 말씀씩 또 당부 말씀해 아니, 주세요. 저도 네. 사실은 불안 심리 알아요. 저도 사실은 그 20대 중후반에 사실은 방송이 없어 얼마나 불안하고 지금도 사실 불안합니다. 네. 근데 무슨 얘기냐면요. 그 불안감은요.
20대에도 역시 있고요. 30대, 40대,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안을 갖고 사는데 근데 때로는 그 불안감을요. 불안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영국의 처칠 수상이요. 불안증이 심해서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 아세요? 하루에 어마어마한 술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불안을 가질 때 블랙 독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 블랙 독은 뭐냐면요. 블랙 불독입니다. 네. 내가 잘만 활용하면 나를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나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는데 내가 좀이라도 겁먹어 하고 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의 불안을 불안으로 끝이지 마시고 나를 채찍질하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도움되는 말씀해 주셨어요. 또 배운 티 나요? 좀 배운 티가 나요? 너무 나고 지금 또 긴장 아니, 너무 하셨고요. 저는 좀 더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네.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많은 이제 취업 준비생들을 이제 좀 상대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그 너무나 인터넷에 의존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또 리스트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이 카더라 통신에 이제 현혹돼서 학생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선배가 얘기하면 저 선배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좌지우지되고 한데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인터넷에 의존해서 그런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직접 발로 뛰어라. 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관심 있는 회사면 거기 찾아도 가보고 저는 전에 회사에 있으면서 정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회사에 좀 방문해도 되냐 그런 이제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뭐 굳이 이제 마다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찾아온다는데 뭐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제 그 학생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이미지를 또 네. 남겨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오히려 발로 뛰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 저는 취업의 길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기분 좋은 소문 한번 내볼까요? 랭킹쇼 자비클립 공식 질문입니다. 내가 소문을 만든다면 성은 씨부터. 저는 야 안성은 건물주 됐대 이런 소문 그런 거 좋죠. 아, 기분 좋네요. 네. 수경이 로또 맞았대. 점점 기분 좋은데요? 저는 현실적인 랭킹쇼 잡 위클리 보면서 꿈꾸고 행동하고 실천하면 1년 안에 여러분은 취업에 성공할 겁니다. 아, 현실적인. 네. 네. 대표님은요? 저는 우리 랭킹쇼 잡 위클리가 직업방송 전체 프로그램 1등. 아, 항상 고수하시는. 1등을 네, 열정과 노력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이 간절함은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목표로 한 것들을 향한 간절함, 말로만 뭔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루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간절함이 좀 크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매 순간 내 인생에 있어서 좀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다 보면 조금은 더 쉽게 목표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절함이 열정을 이긴다는 말을 꼭 가슴에 새기시면서 소문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랭킹쇼 자비클립 못 보신 분들은요,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